우선 저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원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중국에는 한 6년, 7년간 살았고요. 중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주로 중국 정부 쪽 프로젝트 영업 같은 걸 많이 해서 나름 중국 관원들과의 어, 이 교류가 많았던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원 타원 얻어들은 것들이 좀 제법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학자분들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에, 제 나름의 중국을 보는 눈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에, 우선 자료를 보시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른 부분보다 지정학적인 시각에서 중국이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중국이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걸 보면 시진핑 주석이 자주 100년 변국을 맞이하여 동승서강, 동쪽은 상승하고 서방은 하락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추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국몽 그러면 그냥 개념적으로 중국이 잘 되는 걸 바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중국몽이라는 그 키워드에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탐구가 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년 변국이 됐든 중국몽이 됐든 실제로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몽이 구체적으로 뭔지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 이런 걸 보면 사실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상하이에서 지하 공산당들이 모여서 당시에는 그냥 그야말로 개념적인 목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이 100년 목표 중 목표가 두 개가 있는데, 샤오캉 사회 건설, 그러니까 누구나 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수준을 영위하는 사회. 그다음 또 하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 이건데, 예를 들어 샤오캉 사회의 실현이라고 하면은 여기 하부 지표 체계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오캉 사회가 구현됐다는 거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성 지표와 정량 지표가 쫙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하부 지표가 또 구성이 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표까지만 따져도 27개인가 이렇게 구체적 지표가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 그러면 구체적 지표가 지금 발표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몽, 그래도 구체적인 중국몽의 내용이 발표된 게 없어요. 그것을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 공산당의 100년 목표 두 번째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구체적인 가장 중요 목표가 양안 통일이다. 제가 1999년 하반기에 중국 정부 당시 신식산업부 장관이죠. 그리고 전자공업부 장관, 그리고 또 하나 기관이 있었는데 그 세 기관의 장차관들한테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의 요청이 뭐였냐면, 당시에 제가 삼성이 인수해서 가지고 있었던 세계 최초의 64비트 CPU 알파 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알파 칩을 중국에 와서 생산을 해달라는 것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해달라는 요청을 그때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양반들에게 그러한 요청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서들이 와서 비밀 보장을 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중국 공산당이 통일을 실제로
이뤄내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는 말을 그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나는 그렇게 약속을 할 수는 없고 10년간 비밀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면 나는 그럼 얘기 안 듣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중국 공산당이 당시 100년 목표라는 것을 정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분석과 정책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99년 말에 들었던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밀레니엄 회의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결정됐던 중국 공산당의 전략과 정책이 끊임없이 지난 2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목격한 셈이죠. 문제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정보가 공유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야기를 해도 다들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제 그런 그렇게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그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략이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그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별로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 이것을 이제 그 최근 2, 3년 동안 있었던 일과 비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 9월에 중국의 그 기구가 미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뉴스거리가 됐었죠. 그런데 그게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회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예전에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해오고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 상황은 장쩌민 주석 시절에 소위 사유경제라는 거를 국가가 정식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덩샤오핑 시절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시장 경제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중국 경제 체제는 공유제 체제였어요. 그런데 장쩌민 시절에 와가지고 그것을 사유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병존하는 것을 허용한 거죠. 그런데 이때 중국 공산당 내에 엄청난 그 노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장쩌민과 상해방에 대해서 주자파라는 공격이 정통 공산주의 보수파로부터 받게 되고 당시에 그 내전 직전까지 갔었다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이 된 그 후진타오는 사실상 권력을 갖지 못하고 실제로는 장쩌민의 상하이방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특히 무력부를 다 그 통과를 했죠. 그리고 후진타오 이후에 등단한 시진핑 주석이 소위 시진핑 사상이라는 걸 요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진핑 사상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시진핑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뭐 여러 책도 사보고 들여다봤습니다만 시진핑 사상이 위대하다는 찬양 발언만 있을 뿐 시진핑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그런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 국가 전략을 실행하고 있느냐? 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공산당은 이미 100년 목표 중에 하나인 샤오캉 사회 건설은 2년 전에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달성했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금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달성이라는 거에 지표나 내용이 뭐냐? 그걸 문건들을 살펴보면 모호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제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역시 당초 결정됐던 100년 전략, 양안 통일이라는 목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99년 당시 중국 공산당 자체 분석이 자기들이 평화 통일을 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무력 통일을 해야 되고, 그 경우에 미국의 개입이 예상이 되며, 미국의 개입은 대체로 4단계. 처음에 경제 제재, 두 번째 단계에서 기술 제재, 세 번째 단계에서 해상 봉쇄, 마지막 단계에서 무력 충돌, 이런 4단계를 지닐 거라는 시나리오를 당시에 이미 중국 공산당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쪽으로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당의 정리원 당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세우고,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협의를 했죠. 이것을 이 중화권에서는 제3차 국공합작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전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얘기가 잘 돼서 정리원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정리원이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총통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렇다면 평화통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미국의 경제 제재가 올 텐데, 여기에 대비해서 중국은 이미 수년 전에 내순환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이 더 이상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다자간 경제 체제를 지금 추진 중이고,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건 CPTPP,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 가입이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가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수년간 일본이 이제 방어적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최근 한일 관계가 접근하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 안보였습니다. 중국은 식량 안보가 안 되는 국가예요. 곡물 같은 건 되지만 실제로 사료가 식량 이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안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계속 하고 있죠. 절대 농지를 확보하고 식량 보급원을 미국에서 남미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로 사료 농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이제 가장 큰 건데, 지난 25년간 소위 동력의 전기화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를 했죠. 그리고 토륨 원자력 같은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원자력 발전에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안보도 지금 달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기술 제재는 지금도 이제 미국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 자립자강 정책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거고, 지금은 일부, 그러니까 반도체 가공 기술, 7나미 이하의 정밀도의 반도체 가공 기술, 그리고 AI 일부 외에는 대체로 독립을 이루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무력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대외적으로는 일단 대만 쪽은 분열책을 쓰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이 전쟁을 국지전, 그리고 상시전, 장기전, 인지전, 다영역전, 이렇게 이끌어서 미국이 고통스러워하고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간다 라는 전략을 쓰고, 대내적으로는 이게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 전략 물자 비축국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상태가 되면 수년간 견딜 수 있도록
물자 비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곡물 같은 경우에 14억 중국 인민이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물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하고,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도 LNG나 원유 저장을 엄청난 규모로 지금 이미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보안법, 반간첩법 같은 그런 법률과 내부 통제 체제를 강화를 했고, 그다음 국가동원부라는 게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시 상태가 되면 여러 국가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징용하고 동원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그다음 그 홍색 그리드라고 해서 전시 태세가 되면은 아마 국가 공무원 체제가 전쟁을 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초 행정 단위, 촌이라든가 이런 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방어를 위해서 인민무력부를 만들었죠. 이것도 2,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비군, 미국의 그 국토방위군에 해당되는 군사 조직을 지금 만들었고, 이 병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밀이고요. 그런데 아마 그 추정은, 전문가들 추정치는 한 350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륙에서 그 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부터 지금 내륙 수로를 완전 전면 정비에 들어갔고, 저공경제라는 그 경제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을 이미 몇 년 전에 했죠. 그래서 가까운 물류는 드론 같은 그런 체제를 이용해서 물자가 운송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는 것을 대비해서 이동식 핵발전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상 배 위에 원자로를 올려놔서 핵발전을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을 해서 지금 그 시범 운영 중이고, 그다음 그 바닷가에는 지금 선저 바닷물 속에 배 아래에 원자로를 놓고 발전을 하는 기술이 이미 지금 지금 적용 중이고, 얼마 전에 소규모 컴팩트한 작은 규모의 그 핵발전 시설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이거는 이제 트레이너 같은 데 정도면 올릴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럭으로 원자력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또 하나로 그 미국과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민중의 두려움, 이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외교 태세를 전랑 외교로 전환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이해하기 힘들었던 외교관들이 좋은 말도, 같은 말도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보다도 더 공격적 발언을 해서 전 세계에 빈축을 샀던 전랑 외교에도 이런 그 의도가 숨어져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의 압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내순환 경제, 외부와 손 끊고 내수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라는, 소위 중국 공산당 표현대로 하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완료한다라는 취지하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기술 자립 자금은 지금 눈부십니다. 실제로 지금 아쉬운 기술을 보면, 예전에 수년 전에 35개 소위 이 쇼킹 포인트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죠. 이 그 병목 기술, 목 조르는 기술 중에 이제 그 돌파 대상이 되는 것들이 한 7개 정도 남았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미 다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종속 해결을 했죠. 식량 종속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경제 종속을 막기 위해서 달러 보유고를 계속 황금으로 전환해 왔고,
그다음 그 전략적 협력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이란, 북한, 러시아,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는 여차하면 위안화만으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전쟁에 대한 준비 태세도 지금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미국이나 서방에 대해서는 이제 히토리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은 중국의 다음 스텝은 뭐가 될 것 같으냐? 이 얘기는 제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9월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 되나요? 네. 사건의 출발은 제 관점에서는 당시 미 공군 학교에서 중국의 로켓군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 그 포인트를 찍으면 이 로켓군 기지가 나오고요. 사령관이 누군지 나오고요. 여기에 주요 보직자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달에 시진핑이 뜬금없이 우리 입장에서 뜬금없이 천명을 하죠. 우리는 절대 무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 9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도발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로켓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너희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안다. 라는 측면이 하나. 두 번째는 여기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로켓군 장성과 장교들에 대한 그 위협.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미국에 나와 있는 애들이 많았고 또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위협 등등이라고 그때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2년 말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직전에 2020년 11월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그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놀라운데 당시에 이 대만 동부 해역 상공에서 중국군 군용기 300대 그리고 미군 전투기 100여 대가 3일 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그렇게 비밀로 이루어졌던 건데 이것이 공개된 건 당시에 이 미군의 그라울러 항공기가 그 전파 제밍을 당시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울러가 여기서 그 전파 제밍을 하면서 대만에 있는 모든 레이더가 먹통이 돼요. 그러다 보니 대만의 군부는 당연히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대만의 그 어선들이 모두 레이더가 이제 먹통이 되면서 큰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당시에 그래서 대만 언론들이 이 사건을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하다가 여기까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됐죠. 근데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남한 면적의 한 반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여기에 그러면 군용기가 지금 400대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만한 밀도이며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중국의 기구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그런 큰 뉴스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지만 이게 뭐 처음도 아니었고 미국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구는 미국에만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남미에도 나타났고 아프리카에도 나타났고 아세안에도 나타났어요. 근데 당시에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미국 쪽에서.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는 정찰 위성 하나만 이렇게 그 보도가 됐지만 당시에 캘리포니아 위쪽으로 넘어올 때 이 정찰 기구는 4개가 있었다고 하고 3개는 이미 미 공군이 처리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고의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영공을 거쳐서 보스턴 앞바다에서 바이든이 F-15가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해서 떨구죠. 그리고 그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달려있던 게 뭐냐, 걸 살펴보면 당시에 이 기구는 24,000m 이상의 고도를 나르게 되어 있던 그 기구여서 전투기의 상승 고도 한계 2만 미터를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투기로 요격이 거의 안 되는 고도를 나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당시에도 F-15가 사이드 와인더를 발사할 수 있는 2만 미터 상공까지 가서 여기서 나머지 4,000미터를 미사일로 요격을 한 건데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면 여기 말하자면 뭐냐면 미국이 고의성으로 이걸 노출시키고 이걸 회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 있었던 그 기구가 2톤이 넘는 무게였고 크기는 그 버스 한 대 반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설비였죠. 그러나 이제 그 동력기관이나 무기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였는지 분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몇 차례 언론에게 흘립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기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미중이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할 수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회담을 하자, 만나자라고 하는데 중국이 여기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미대에서 했던 친강이 갑자기 잡혀가죠. 그래서 국제적인 뉴스가 됐고 지금까지도 왜 잡혀갔는지, 친강은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어져서 그 8월 달부터 로켓군에 대한 대규모 숙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인 베이다허 회의에서 반 시진핑파가 모두 결집해서 시진핑을 공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전략적 잘못을 공격했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많이 퍼져 나왔죠. 그 다음 달에 리커창이 의문의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 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때 그 정확히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보도에 잘 나오지 않으나 당시 시진핑이 양안 통일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는 말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 정찰 이상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해 말까지 로켓군 숙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현임 국방부 장관이 날아가고 붙잡혀가고 전임 국방부 장관이 날아가고 로켓군 장군 10명이 넘게 잡혀가고 주요 그 장교들도 잡혀가고 수십 명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간 계속 공백 상태에 있다가 인민해방군부가요.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에 의외인 한 번도 그 국방부 장관을 배출한 적이 없었던 해군에서 동준이라는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되긴 했는데 군사위원회에도 자리를 갖지 못했고요. 심지어 정치국위원회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나 임시직, 잠시 임시로 앉혀주는 말하자면 그 바지사장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만에서 그 대중 강경파인 라이칭더 총통이 선거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양안이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이 시점이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제 평화 통일의 가능성은 없어지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에크파라고 해서 양안 간의 말하자면 FTA 협정 같은 그 협정을 맺고 있었던 거를 종료하고 중국 쪽이 더 이상 연기 협정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3월 양회에서도 계속 군부 장성들에 대한 숙청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반에 군사적 긴장이 이제 상승을 하죠.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고 미국은 이때 특수부대를 대만에 영구 배치한다는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은 유명해진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힘에 의한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도 이제 불안해지니까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인도도 해군 순양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이제 정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중국이 국방교육법을 개정을 하면서 전 인민에 대한 이제 그 군사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투기들을 모두 남방 해안가로 전진 배치를 하게 되고요. 당시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하게 되고 이길 수 있지만 미국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는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은 국방부 차관보가 되어 있는 엘브리지 컬비가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위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라이칭들은 계속해서 강경 노선을 가고 일본은 그 오키나와를 비롯한 남부 도서에 대한 대피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만 위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 중국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날아가서 소위 그 중간선을 침범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별로 나오지 않는데 1년에 300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중국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대만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람들도 그 대만 주위를 지금 맴돌고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나서 8월경에 미국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당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장요샤 당시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난 꼭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강압을 계속합니다. 몇 달간. 그래서 장요샤 본인이 아니 도대체 왜 꼭 나를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장요샤가 결국 설리반과 만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 상투적인 말 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짐작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큰 짐작이 추측이 뭐였냐면 장여샤가 군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고 장여샤를 통해서 강경한 태도에 일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좀 설득해달라. 미국과 중국이 정말 전쟁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대만 주변을 맴돌고 봉쇄하고 뭐 보내고 하는 건 이제 일상화가 됐습니다. 이제 뉴스 밸류를 잃었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중국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조차 요 전에까지만 해도 뭐 전투기 날라오고 폭격기 날라오면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잘 안 나와요. 매일 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보도가 거의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경계심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어서 2025년 1월에 딥시크가 AI LLM 모델을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발표한 게 이게 중국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과학기술 전쟁 경쟁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주게 되는 사례가 되죠.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여러 가지 그 체제 강화를 하면서 군부 인사 숙청이 일단락됩니다. 여기서 그 원래 시진핑파로 분류가 되었던 장군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군부 지도자들이 다 이제 숙청이 되는 걸로 끝나죠.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 2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좀 차이가 있는 게 2025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만 해도
미국의 그런 정책에 맞춰가지고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중국 방어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대만을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묵시적인 데모를 한 국가가 일본, 독일, 영국,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러면서 라이칭도 총통은 한 발 더 나가서 통일을 거부하는 17조 조항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보도도 이제 안 됐었는데요. 이게 중국 공산당 시각에서 보면 적어도 라이칭더 정권이 있는 동안에는 평화 통일은 글러먹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한국은 도대체 중국에 대항하는 이 일독, 영호, 내유 같은 서방의 그런 그 대열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거냐라는 불만이 이제 많이 국제 여론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를 이제 회고를 해보면 일단 중국이 계속해서 그 대만을 포위하거나 침범하거나 걸 계속하고 또 하나는 센카쿠에 대한 그 소위 해경 무장 선박을 보내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군사 준비, 무기 제조에 전 힘을 쏟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바뀐 것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추측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만을 직접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공격이든 경계든 압박이든 대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어쩐지 대만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무력 개입하는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대만을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선박이 이렇게 대만 쪽으로 항해를 해가면 이 중국 쪽의 해경이 막아서 가지고 여기는 중국의 영해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다. 여기를 가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걸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서류만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거부감이라든가 상대 국가의 반발을 최소화한 다음에 이것을 그 일상화해 가면서 점점 그 수위를 높여서 나중에는 의뢰 대만 가려면 중국 정부의 동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점을 해역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대만은 이제 그 입장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만은 그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무리는 끝까지 싸운다. 이런 무리가 있고요. 또 한 무리는 현실 도피 중이에요. 설마 대만을 공격하겠냐.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라이칭더 정권은 옆에서 대만은 중국과는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5천 년 아니라 1만 년 전부터도 다른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만은 현재 뭐라고 얘기를 되면 방법이 없는 그냥 미국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시진핑과 바이든이 발리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양안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바이든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양안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당시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왜 발리 회담의 합의사항을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가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 사항이 뭔지는 또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미국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국 공산당한테는 유리하고 미국에게는 불리한 사안을 당시 바이든이 동의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봄에 있었던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요구한 것이 바로 똑같은 것이라고 하죠. 이번에 아주 분명하게 미국이 입장 표명을 해라.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대만 독립 반대 6글자를 그냥 분명하게 박아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뭐 콩 사주세요, 뭐 비행기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라는 거를 사주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 대한 발언이 안 나오거나 굉장히 희석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발언 수위는 미국은 양안의 현상을 바꾸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 또 트럼프는 뭐 9,000마일 떨어진 데서 어떤 나라가 독립한다고 해서 하면 우리가 9,000마일 이상을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장 시쳇말로 똥줄이 타는 건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같이 싸워야 되는데 라고 지금 하고 동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 카운터다운이 아니고 카운트다운입니다. 제안을 썼습니다. 중국은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전략 물자 비축도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15차 계획에서 미국의 위성, 우주전에 저항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위성체 발사하는 뉴스가 그 매주 한두 건씩 나오거든요. 위성 발사를 매주 한두 건씩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도도 안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차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방의 위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고요. 관련된 이제 신무기도 이미 많이 개발이 되고 발표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이 지도층의 분위기가 통일을 하겠다면 지금이다라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코가 석자죠. 거기서 지금 뭐 대만 해협으로 무슨 군함을 보내네, 이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보낼 엄두가 없습니다. 지코가 석자죠. 게다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하면서 너무 소모를 시키고 망신을 당하고 또 전쟁 물자를 많이 소모했죠.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돼 있고, 그럼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냐? 언제 하려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중국 지도층 내에 많은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군부가 지금 정리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초에 아까 말씀드린 장려사 부주석이 체포돼서 의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판결도 받고 처벌을 받았지만 장려사는 지금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산 당교를 시진핑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차이치가 교장이 됨으로써 향후 다음 지도부가 강경파가 될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협상을 했던 정리원 당대표가 이번 미국에서 굉장히 냉대를 당하고 왔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약속했다고 언론 매체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양안이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은 무엇이든지 다 협의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켜봐온 중국 공산당의 흐름을 볼 때 양안이 평화 통일될 수 있다면
중국은 거의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대만이 자체적인 군대를 계속 가져가겠다. 그것도 오케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국가만 하나가 된다면. 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도 그렇게 대립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 모든 국가의 에너지를 다음 단계로 미국보다 더 나은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에 쓸 수가 있는데 왜 아니겠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 이 임기에 들어서서 중국과 처음에는 지난번 일기 때 중국이 발발 떨면서 자기 말 들어주던 그때를 생각했었겠지만 이제는 전혀 달라졌다는 걸 이제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 정상회담이 있어서 그 다음 그 중간 선거에 투표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단지 미국 쪽도 의견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 소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미 군부에 아는 분도 있어서 좀 가끔 소식을 듣거든요. 근데 미 군부는 또 트럼프와 의견이 틀려요. 그러니까 미 군부 입장에서는 인민해방군이 가장 강력한 가상 적이고 그리고 그 인민해방군의 그 역량이 지금 계속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붙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군부 지도자들의 생각이고 미군부. 그래서 붙을 거라면 빨리 붙을수록 미군의 피해가 적고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한 우리나라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안 나오고 남의 나라에서 나오는 건데 얼마 전에 주한 미군 그 오산 공군 기지에서 사고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기에 급유하다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비행기 연료가 활주로에 쫙 퍼지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두 차례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그 뉴스가 어디에 나느냐? 중국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게 된 이유가 평상시처럼 급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한 미군이 지금 그 고온급유라는 거를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고온급유라는 거는 비행기가 엔진이 아직 식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급유를 하는 그런 그 비상급유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한 미군이 여차하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재장전해서 날아가고 이런 상황을 상정한다는 거죠. 그걸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실수가 일어나서 이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이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지금 그 일반적인 그 시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다. 지금 당사자들은 심각한데 우리만 태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지금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뭐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중국은 지금 최종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가 올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양안 통일, 뭐 평화 통일이든 무력 통일이든 양안이 통일되는 상황. 그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는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또 양안 통일에 실패했다고 쳐보자. 그럼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대면하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어떤 형세 분석이나 판단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50년, 10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중국은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중국의 그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북한이나 러시아와 연계해서 하나의 큰 세력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형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그에 대응하는 어떤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양안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지금 뭐 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안 전쟁이 5년, 10년, 15년, 20년 간다고 본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양안 전쟁에서 뭐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라고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의해서 좋든 싫든 이 양안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인가?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국가 전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있기는 한 건가? 이런 그 많은 걱정을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토로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자세로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안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뭘 한다 그러면 그때는 선택의 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만일에 평화 통일이든 무력 통일이든 대만을 통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력 통일이든 평화 통일이든. 그것을 그 중국과 협상을 해서 받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양안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한반도는 통일을 해내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간략히 말씀을 드려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려우니까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체로 여기까지입니다.